자, 계산 문제는 다음에 우리 한번 보기로 하고요. 2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산 문제는 뭐. 네. 자, 부동산 정권론입니다. 230페이지요. 저당의 유동화. 자, 홍길동이라는 차입자가요, 금융기관에 가서, 금융기관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네, 5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기간 20년, 이자율은 10%. 네,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은행은, 금융기관은 20년을 기다려야 빌려준 5억 원을 다 받을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기간이 장기성 자산이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이 지금 잘 도는 거예요? 현금이 잘 안 도는 거예요? 안 돌죠. 그걸 고정성이라 그래요. 유동성의 반대가 고정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은 장기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현금 흐름이 고정적이란 말이에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은행이 대출해주고 나서 돈이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은행은 현금이 지금 부족해. 현금이 부족해. 현금은 부족하지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두 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금융기관은 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매각해버립니다. 팔아버린다. 그럼 이걸 사주는 데가 있거든. 그게 유동화 중개기관입니다. 그럼 유동화 중개기관이 이걸 사주면 금융기관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자금이 들어가죠. 그러면 은행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유동화 중개기관이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동화 중개기관은 이걸 계속 사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유동화 중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정권을 발행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MBS라고 그러죠. MBS를 발행해요. 이 MBS를 주택저당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MBS를 발행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걸 구입하겠죠. 투자자가 사잖아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가 들어가요? 자금이 들어가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또 은행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또 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은행들은 대출을 계속 해줄 수가 있다. 이게 저당의 유동화입니다.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는 장기성 자산인 저당이라는 저당 채권을 정권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높여서 은행의 현금 여력, 대출 여력을 높여주는 그런 제도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 그러죠. 네, 1차 저당시장. 그리고 유동화 중개기관과 이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을 뭐라고 봅니까? 이게 2차 저당시장이죠.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 아셔야 돼요. 2차 저당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은 첫 번째, 이 담보라는 저당이 형성돼요. 저당 형성. 두 번째, 대출이 되는 시장이에요. 자금 대출 시장이에요. 자,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서 형성된 저당이 매매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자본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공급되는 자금 공급 시장입니다. 네. 자본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공급이 되죠. 세 번째,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2차 저당 시장이에요.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차입자와는 무관하다. 차입자는요, 1차 저당 시장과 관계 있는 거예요. 차입자는. 투자자가 2차 저당 시장과 관계 있는 거예요. 1차 저당 시장 나왔는데 투자자 얘기 나오면 안 되고요. 2차 저당 시장 나왔는데 차입자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문제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저당의 유동화를 들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이며 저당 채권이 매매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부동산 저당 담보 채권의 유동화는 1,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유동화는요, 네, 우리가 보통 유동화 그러면은요, 유동화는 정권을 발행하는 걸 보통 얘기해요. 우리가 정권 발행을 통해서 유동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차 저당에서 MBS가 발행이 되죠. 그래서 유동화는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3번. 자, 3번은 무슨 내용이냐? 네. 네, 3번 별표 하나 할게요. 3번, 4번 둘 다 별표합니다. 3, 4번 두 개 별표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에요. 제가 그걸 별표한 이유는요, 시험에 자주 나와서 별표하는 게 아니고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릴 것 같아서 별표하라는 거예요. 이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은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출제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좀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기 때문에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자, 홍길동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10% 이자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은행은 이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금을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홍길동이가 원리금을 내면 결국 그 돈은 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가지고 MBS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MBS는 부채정권이에요. 무슨 정권이라고? 부채정권이 중요하거든. 부채정권이야. 그럼 투자자한테 배당을 준다, 이자를 준다? 부채니까 이자 줘야 되겠죠. 배당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저당 투자자예요.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 뭐로 줘? 뭔 돈으로 준대? 홍길동한테 받아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 홍길동한테 10% 이자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이 사람한테 12% 수익 줄 수 있어요? 없지. 그래서 8%밖에 못 준다. 예를 들어서 8%. 자,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만약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야. 그럼 이거 산다 안 산다? 안 사지. 그 요구 수익률이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가 일어나려면 대출 금리가 가장 커야 되고 MBS의 이자율 수익률이 그 다음 커야 되고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제일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차 저당 시장 수익률, 1차 저당 시장 수익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2차 저당 시장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 순서가 돼야만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제자에 따라서는 1차 저당 시장 수익률을 대출금리라고도 얘기합니다. 대출금리 또는 대출액면금리, 대출금리. 2차 저당 시장 수익률을 MBS 수익률, MBS의 금리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은 주택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가진다. 맞아요? 맞아? 맞죠?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 상품이 뭔데? 이게 MBS잖아. MBS는 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가진다고요. 맞고요. 저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어떻게 돼? 높아야지. 이 3번, 4번이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5번. 저당 대출자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저당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해도 되고 매각해도 되고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동화 중개기관도요. 이거 사가 왔잖아요. 다 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유동화 중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MBS로 발행해야 된다. 그러면 O다 X다? X예요. 다 발행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화의 효과예요. 유동화의 효과. 이 저당의 유동화는 한마디로 이 은행, 금융기관의 현금 여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대출 여력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대출해줄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대출 받기도 쉽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차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쉬워져요. 대출을 잘해주니까. 그럼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풍부해진다고 그랬어. 그 말은 유동성이 증가해요. 돈이 풍부해. 현금이 잘 돌아. 유동성이 증가해.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유동성 위험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기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동화라는 건 결국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저당 채권을 팔아버리고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줄어들고요. 재무 구조가 개선이 돼요. 뭐 BIS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우리 작년 문제죠. 저당담보부증권 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서 은행의 자금이 풍부해진다니까.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주택금융의 대출 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맞아요. 대출 이자율도 하락해. 왜? 돈이 풍부하거든. 은행이 돈이 풍부하니까 이자율도 낮춰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고 3번. 4번 보세요.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4번이 틀렸죠. 근데 의외로 4번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우리 약자다 보니까 쫀단 말이야. 이런 말을 보고 판단을 쉽게 잘 못 내려요. 주택 소유가 증가합니다. 주택 소유가 증가한다는 거는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5번 대출 기간의 유동성이 어떻게 돼요? 증대돼요. 소비자들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이걸 제가 아까 대출 받기가 쉬워진다 그랬잖아요. 대출 받기가 쉬워진다고요. 그래서 3번은 유동화의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유동화 효과. 넘깁니다. 우리 시험 어렵게 안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232페이지 4번입니다. 자, 4번은 보면 이제 이 MBS와 관계되는 문제를 묻고 있어요. MBS. 자, MBS 한번 봅시다. 그럼 결국 이 MBS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은행이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MBS를 발행해요. 이 MBS를 발행할 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이라는 이 자산을 다 투자자에게 다 팔아버리는 거야. 투자자들한테 다 넘겨버려. 이렇게 발행하는 게 뭘까요? MPTS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이라는 자산을 다 매각해버리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MPTS예요. 그런데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은 우리가 갖고 있고 그냥 갖고 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정권 하나 채권 하나 발행해. 이게 뭐예요? MBB예요. MBB. 그냥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름으로 그냥 채권 하나 발행하는 게 MBB예요. 그게 채권형이라 그러잖아. 현대자동차가 채권 발행하듯이 그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 발행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MPTS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전부 다 투자자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 차입자의 현금 흐름과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죠. 근데 MBB는요, 차입자의 현금 흐름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MBS에서는 일단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일단 중요하죠.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투자자에게 다 이전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발행하는 게 뭐예요? 네, MPTS죠. 원리금 수취권 발행기한이 가지고 있고요. 저당권도 발행기한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MBB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가지고 있고 저당권은 발행기한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발행하는 게 MPTB도 있고 CMO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CMO는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CMO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사가왔지 않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트렌치, 이자와 지급 순서가 다른 여러 가지 트렌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자율과 만기를 다양하게 만드는 거야. 상품을 쪼개서 파는 거야, CMO는. 그래서 CMO는 다양한 만기라든지 트렌치라든지 이자, 만기가 다른, 즉 다양한 트렌치 이런 말들이 나오면 CMO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군을 만들어 가지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CMO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다. CMO가 가장 많이 발행합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홍길동 차입자가 은행에 돈을 갚잖아요. 원리금을 갚잖아. 그럼 저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저 돈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홍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해버려요.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수익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은요, 조기 상환 위험과 관계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은 무슨 위험과 관계 있다고요? 조기 상환 위험. 자, 그 다음 홍길동이가 아예 돈을 안 갚네. 계속 연체를 한단 말이야. 돈을 안 갚아. 그러면 결국 담보로 한 주택 저당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들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해요. 저당권을 가진 쪽은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해요. 그럼 질문? MBB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 MPTS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MPTB는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MPTS, MPTB, CMO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 투자자가 부담해요.
조기 상환하는 거를 콜이라 그래요. 조기 상환하는 걸 콜이라 그러거든.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을 콜 위험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 MPTS와 MPTBCM은 콜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콜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콜 방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들은 MPTS, MPTBCM은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 말은 콜 방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콜 방어 불가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요? MPTS, MPTB, CMO. 이 세 개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 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조기 상환 위험 투자자 부담. 그 말은 콜 방어가 된다, 안 된다? 콜 방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MPTS는 모든 권리를 투자자가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위험도 투자자가 다 부담하죠. 그렇잖아요. 이걸 지분형이라 불러요. MBB는요 채권형이에요. 채권형. 이걸 뭐라 부릅니까? 혼합형이라고 부릅니다. 혼합.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또 네, 4번인데요. 자, 1번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2번 저당담보부 채권 MBB는 우리 그 MBS는 영어를 좀 알아놔야 되거든요. MBB는 모기지 풀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이다. 발행기한 위험 다 가지고 있잖아요. 틀렸죠? 주택저당증권은 MBS는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양수하여, 유동화 전문회사가 유동화 중개기관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4번에 MPTS는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익금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이다. 맞습니까? CM은 저당 채권의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 이 계층이 트렌치예요. 각 계층마다 상이한 이자율,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CM을 설명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6번 한번 보세요. 6번에 2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MPTS는 발행기관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함으로, 맞아요?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이란 자기 자산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니까 당연히 자산이 감소하죠. 그 대신 뭐가 들어와?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자산 크기에는 변화가 없게 돼요. 맞죠? 그럼 MBB는요? MBB는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파는 게 아니죠. 그걸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일단 감소되는 건 없어. 자산 감소가 없어요. 그럼 MBB는 뭐냐면 걔들의 부채인 거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자를 줘야 될 하나의 채권이에요. 부채가 늘어나요. 부채가 늘어난 대신에 현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MBB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이 감소한다, 자산이 감소하지 않는다? 감소 안 해요. 자산이 감소하는 건 뭔데요? MPTS예요. 그럼 자산이 감소해요. 자, 이제 초과담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초과담보. 자, 초과담보는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발행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면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발행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면 초과담보가 필요해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발행기관이 위험이 없다면 초과담보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발행기관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게 뭐예요? MPTS죠.
MPTS는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발행기간 위험이 없습니다. 그 말은 MPTS는 초과 담보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초과 담보가 필요 없다, 초과 담보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되겠네. 자, 요거 가지고 볼게요. 자, 은행이 5억 원을 지금 대출해 줬잖아요. 자, 5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럼 이걸 다 사가왔단 말이에요. 사가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정권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이제 MBB를 발행했다 해봅시다. 자, MBB를 5억을 다 발행해버렸어. MBB를 5억 다 발행해버렸어. 그런데 홍길동이가 한 달 뒤에 돈을 다 갚아버리네. 홍길동이가. 그러면 MBB를 발행했으면 발행기간은 투자자한테 이자 안 줘야 돼요? 계속 이자 줘야 돼요? 이자 계속 줘야 돼. 이거하고 관계없어. 그럼 5억을 발행해 놓으니까 계속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5억을 발행하는 게 나아, 3억을 발행하는 게 나아? 그렇지. 발행기간이 위험이 있을 때는 다 발행하지 마라. 5억을 다 발행하지 마라. 일정 부분은 빼놓고 발행해라. 한 3억만 발행해. 그럼 2억을 발행 안 했잖아요. 그 2억이 초과담보예요. 그래서 초과담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당 채권 총액만큼 다 발행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MPTS는 초과담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당 채권 총액만큼 다 발행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다 발행하지 마. 초과담보가 필요 없어, 다 발행해도 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6번에 2번 지문을 다시 가볼게요. 아까 적부터 봅니다. 주택 저당 총액과 MPTS의 발행은 어떻게 된다? 같다. 같다. 이해되세요? 밑에다 과라고 적으세요. 초과담보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초과담보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다계청 정권은 저당대출의 현금 흐름과 소유권을, 저당대출의 현금 흐름이 원리금 수취권이에요. 현금 흐름이 원리금 수취권이야. 원리금 수취권이 뭔데?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 현금 흐름이잖아. 그리고 소유권, 이게 뭐냐면 저당권이야. 저당권. 담보를 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면서, MBB죠. MBB잖아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니까 저당 대출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부채로 발행하는 MBS, 이게 MBB예요. 그 MBB는 부채로 발행하는 거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의 부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CMO가 아니고 뭐라고요? MBB입니다. 4번은 볼게요. 만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MPTS의 경우는 MBB보다 수명이 긴 편이다. 자, MPTS가 투자자가 위험해요? MBB가 위험해요? MPTS가 위험하지? 위험하니까 수명이 짧아. 그래서 MPTS가 수명이 제일 짧아. MPTS가 수명이 제일 짧아. MBB는 수명이 엄청 길어. 왜? MBB는 투자자 위험 하나도 없어. 그냥 만기까지 계속 이자 다 받고 원금 다 받을 수 있어요. MBB는 투자자 위험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만기까지 이자 다 받을 수 있어요. 수익률이 높을까 낮을까? 수익률이 낮아요. 위험이 작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요. 하지만 MPTS는 수익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MBS는 만기까지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수익률이 낮아요. 만기가 길어지면 수익률이 낮다니까. 수명이 짧으면 수익률이 높겠지. 위험하니까. 그런 게. 그 5번도 그런 뜻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5번에 보시면 다계청 정권은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만기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만기가 장기일수록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 잘못 들어요. 만기가 장기일수록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높습니다. 트렌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CMO 같은 경우는 만기가 다르게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트렌치가 Z 트렌치예요. 그럼 Z 트렌치는 뭐냐면 앞에 사람들이 이자를 다 받고 나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CMO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어떻다?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CMO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CMO의 성격 때문에. CMO 자체가 트렌치라는 게 앞에 사람들이 이자를 다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받거든.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뒤늦게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익률을 많이 줘야 되겠죠. 우리가 개할 때, 개 탈 때 맨 마지막에 말번 개 타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수익률이 제일 높죠.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에 돈을 받으니까.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트렌치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트렌치가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채권일 때는 만기까지 그게 수익률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수익률이 낮아요. MBB는 만기까지 수익률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위험을 부담 안 하니까. 그래서 MBB는 만기까지 투자자가 안전하게 이자와 원금을 보장받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요. 수명이 길단 말이야, 수명이. 자, 그리고 만기가 장기일수록 줄치고요. 장기일수록 줄치고, CMO의 경우는 장기 투자자인 경우에는 콜 방어가 가능해요. CMO는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 콜 방어가 가능해요. 원래는 CMO 콜 방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죠. 근데 CMO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일수록 콜 방어가 가능하다. 네,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자,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주택저당담보부증권 MBS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MPTS의 발행기관은 원리금 수익권에 대한 지분금과 주택저당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시킨다. 맞죠? MBB의 발행기관은 원리금 수익권에 대한 지분권과 주택저당권을 보유한다. 맞습니까?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번. 자, MPTB. 자, MPTB도 발행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나요? 네. 저기 있죠, 그죠? MPTB도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잖아요. 그럼 MPTB도 초과담보가 필요해요. MBB도 당연히 초과담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MBB하고 MPTB 중에서 어떤 게 발행기관의 위험이 더 큽니까? MBB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발행기관의 위험이 더 크니까 초과담보도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MPTB보다 MBB가 더 많은 초과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초과담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발행액은 더 크다는 겁니까? 더 작다는 겁니까? 초과담보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발행액은 조금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옆에다 적으세요.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MPTB 발행액이 있고 MBB 발행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액이 어떤 게 더 크다는 겁니까? 이게 더 크다. 그러면 발행액이 제일 큰 건 뭘까? MPTS겠지. MPTS는 전부 다 발행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MPTS 발행액이 제일 크고요. 똑같은 동일한 저당 채권이라고 했을 때, 만약 5억이라는 저당 채권이 있을 때 MPTS는 전부 다 발행해도 되잖아. 그 다음 MPTB 발행액, MBB 발행액. MBB 발행액이 제일 작다. 발행액이 작다는 것은 초과담보가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4번요. 4번이 아까 1번을 제가 설명 안 드렸거든요. 자, ABS 한번 보겠습니다. ABS. 자, 우리 ABS는 자산담보부 증권이라 그러고요. MBS는 주택저당증권이라 불러요. 자, 이 ABS와 MBS는 발행할 때 근거가 되는 담보 채권이 달라요. 이 ABS는 모든 자산을 가지고 발행할 수 있어요. 모든 자산.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외제차 판매 법인을 하고 있어요. 외제차를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억짜리 차를 한 100대 팔았어요. 그래서 500억을 받을 게 있어. 10년 동안 나눠서 받아야 돼. 할부로. 10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유동성이 높아요? 유동성이 낮아요? 유동성이 낮죠.
그래서 내가 500억이라는 채권을 팔아버렸어요. 그걸 사주는 애들이 있다니까. 유동화 전문회사. 그걸 사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들은 나 같은 사람의 채권을 사요. 그 다른 사람이 뭐 이 사람은 또 요트를 팔았는데 이 사람은 요트 채권이 한 500억 돼. 그래서 이걸 또 사. 그럼 나는 이 사람 500을 팔았잖아요. 그럼 나한테 한 480억을 주면 나 이 돈 가지고 또 현금 가지고 또 다른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사가지고 뭐 할까 이 말이야. 사가지고 정권을 발행해요. 뭘 발행한다고? 정권을 발행합니다. 부채정권. ABS도 부채정권이에요. 그럼 정권을 발행하면 그 정권을 산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돼. 이자. 뭔 돈으로 준대요? 내가 할부 매출채권 팔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할부 대금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할부 대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이자는 한 80만 원 주니까 20만 원을 남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ABS는 모든 자산을 가지고 다 발행할 수 있어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가지고 다 발행할 수 있다고. 근데 MBS는요? 주택 저당 채권만 가지고 발행하는 거죠. 발행할 수 있는 근거되는 자산이 달라요. 그리고 발행하는 발행기관, 즉 유동화 중개기관이 ABS 같은 경우는 명목상 회사예요. 실체가 없어요. 특수 목적 회사야. ABS를 발행하고 나면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이 회사는 해산해버립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ABS를 발행하는 이 발행기관입니다. 이거 발행기관. ABS를 발행하는 발행기관은 명목상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MBS를 발행하는 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 그랬죠. 명목상 회사입니까? 실체상 회사입니까? 실체가 있죠. 얘는 실체상 회사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근거 법률이 달라요. 근거 법률이.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해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한다. 하지만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발행해요. 그 차이점이 세 가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 뭐 간평사 문제지만 예전 중개사 시험에서도 ABS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번 지문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저당채권입니다. 주택. 그래서 주택은 워낙 우리 국민생활, 국민경제에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실체가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별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둘 다 부채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ABS 안에 MBS가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주택저당채권도 하나의 자산이거든. 그래서 ABS가 MBS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자, 그럼 1번 지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산 유동화 정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 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이 아니고 부동산 저당채권 등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정권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맞죠? 모든 자산을 채권을 해가지고 발행하는 거예요. 1번 지문 맞고요. 자, 넘겨볼게요. 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거기 3번 지문 한번 볼게요. 9번 문제는 지금 CMO에 대한 문제거든요. CMO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이랬어요. 자, 3번.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서로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다르다고 그랬죠? 다른 게 일반적이에요. 4번요.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 방어가 전혀 불가능하다. 제가 아까 CMO 같은 경우에
장기 투자자들은 콜 방어 실현이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3번, 4번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한번 보세요. 마지막 트렌치를 Z 트렌치라고 그랬거든. 제가 아까 Z 트렌치 말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Z 트렌치는 앞에 애들이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받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마지막 트렌치인 Z 트렌치는 대출 기간 중에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지급받는다. 안 받는다니까. 그 앞에 애들이 받아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래서 맨 끝까지 기다려주니까 당연히 수익을 보장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Z 트렌치 같은 경우는 콜 방어를 인정해줘요. 오랫동안 기다렸잖아 지금. 근데 이 사람들한테 콜 방어도 인정 안 해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콜 방어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 9번에는 지금 2번 한번 봅시다. 2번.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 상환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투자자가 부담하죠. 일반적으로 CMO는 조기 상환위험 투자자가 부담해요. 그럼 그 말은 콜 방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콜 방어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 장기 투자자인 경우에는 콜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은 말들의 반복입니다. 자, 반복이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 236페이지부터 이제 프로젝트 금융 나오거든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